우선 그 바이러스하고 이제 사람의 전쟁이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바이러스는 자기의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근원적으로 보면 사실 바이러스는 이제 뭐 박쥐나 뭐 또 생태계 속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파괴한 것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박쥐 입장에서 보면 서식처가 파괴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 자기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택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사양 고양이라든지 뭐 낙타라든지 뭐 이런 이제 중간 매개 동물이지만 그거 갖고는 뭐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바이러스도 굉장히 광범위한 풀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이제 올 수 있는 거여서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위협하면 그건 거꾸로 우리한테 다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제 근본적으로 정말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해야 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이건 하는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중국에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퍼스트 웨이브를 제일 크게 맞았지만 거기서 축적한 많은 그 경험 그리고 그 저희들이 그 취했던 정책에 대한 것을 공유할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쌓은 그 경험과 얻은 교훈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 저희가 이러이러한 새로운 그 국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대응을 한 거죠. WHO 권고도 잘 따르고. 그리고 그 일부 국가가 할 수 있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통제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그 어떻게 보면 그 의료계 그러니까 뭐 의사 간호 그러니까 그 헬스 워커들의 그 어떤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이 다 뒷받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경험과 교훈을 저희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를 저희가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번 대응에서 나타나는 그 국가 간의 다른 대응 방식 그리고 그 일부 국가들의 일방주의적인 어떤 그 행태, 접근 방식 이런 거의 문제점도 저희가 지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 다른 접근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그 양쪽의 다른 입장을 차이를 좁히는 교량 역할을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저희가 구축한 그 헬스 시스템 그거를 그 저희보다 그런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해서 공유해 줄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아까 저희가 처음에 걱정했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한다 할 때는 우리가 그렇죠. 그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제의해서 주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그 국제적인 그 협력의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거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리더십에서 그 지금 뭐 헬스 시스템도 그렇지만 이번에 사실 많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게 이제 IT나 인공지능 이런 거의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 있고 통신 인프라 또 이 여러 가지 하여튼 ICT 강국이기 때문에 모바일 휴대폰 사람들의 이동하는 그 경로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이 그 웨어러블을 착용하면서 자기 신체에 대한 그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하면서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IT를 획기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하는 방안을 우리가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예측이나 그 진단 미리 사전에 감지하는 것도 캐나다에 있는 어떤 그 블루닷이라는 그런 벤처 기업이 그 여러 가지 빅데이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중에서 소셜에서 사용하는 언어 같은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미리 어떤 다른 그 의료 쪽보다도 빨리 예측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가 KT라서 그러는 것보다도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로밍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보통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그 개인 신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추적을 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감염병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의 그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그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에 따라서 전달을 해주고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밀하게 지금 그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에 그런 이 규약을 맺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좀 크게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 이게 퍼머넌트 데미지가 있고 장기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대비해야 되는데 그건 모자란 이야기냐. 결론은 우리나라가 지금 해오는 이 접근 방법, 우리 대사님이 국제적으로 이제 공조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병과 같이 일정 기간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통제된 범위 내에서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모양이 있느냐. 근데 다행스럽게 한국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황하고 계신데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남반구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일반화될 거란 말이죠.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해서 결국에는 일정 수준의 병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러면서 어떤 back to the normal 하나는 그런 걸 조합을 해내야 되는데 완전히 망가지면요.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이 더 생길 수 있는 더 큰 디제스터가 올 수 있단 말이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잖아요. 병이 돈으로 고쳐지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어요. 병 걸려 죽는 것도 더 고통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국이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3, 4개월 걸리겠죠.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WH를 통해서 준비를 시키고 통제를 하면서 경제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은 자유무역주의에 그냥 money를 엄청나게 입은 나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역을 해야 되는 나라이거든요. 트럼프의 고민은 그걸 거라고요. 아마 그 많은 조언자들이 이거 단숨에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솔루션으로 이제 가는데 이거 성격 규정을 너무 낙관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패닉이 오면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데 저는 딱 보니까 이 대공황으로 이 영구적인 데미지가 오게 되면요. 나중에 가면 가장 기본적인 게 없어요. 푸드. 대공황 때 제일 큰, 이 인류적인 데미지가 사실 식량 사태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굶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모형화할 수 있는 전파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끝난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게 병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게 국제공조에서 G20가 됐던 감염 예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이 병과 함께 같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이야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자유와 시민적인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쓴 거하고 통제하고 강제 집행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도 마다하지 않고 쓴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술과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가치 부분에서도 세계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차별적인 경쟁력이 아닌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또 필요한 거는 또 통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잘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뭔가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을 하고 빨리 확인을 하고 이러려면은 사실은 앞으로 점점 더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그걸 공유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점점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유용한 그 소프트웨어나 앱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사실 중국은 아이러니인 게 정부의 통제력이 굉장히 강하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독재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은 또 나름 그 개인 정보에 대한 그 침해도 있긴 하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기존에 우리가 잘 갖춰 있는 ICT 그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번에 또 자율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를 그 뺏지 않으면서도 잘 모범적으로 대처했던 거를 유지를 하려면은 일정 부분은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의가 돼서 그거를 이런 이 전염병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고 추적하고 이런데 좀 활용해야 되는 좀 그런 과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자유는 주어지는데 사실은 기술 그렇죠. 발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사실은 다른 또 대응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개인정보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적어도 상당 기간 간다고 한다면 아니 경제를 왜 발전시킵니까? 이런 어려운 재난이 왔을 때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존재 이유 이때 보여줘야 된다. 이때 적어도 2년 정도 갈 거라면 이런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극단적으로 말하면 재정부채가 좀 늘어나더라도 제가 원래 고향이 기재부입니다. 이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조라는 우리 국방비 50조 씁니다. 그러니까 50조 정도 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존의 산업에 대해서 한번 재반성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30% 정도는 국내 생산 기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게 뭐겠어요?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기반을 재빠르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혁신 투자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그 인프라와 차별적 경쟁력을 경제 정책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혁신 투자가 이제는 더 필요하다. 하여튼 이번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받은 것은 이제 사회적인 가장 취약한 그룹이잖아요. 가장 약한 지점을 터뜨렸는데 약한 지점을 보시면 사실은 환자가 많이 발생된 데는 정신병원하고 요양원이에요. 정신병원하고 요양원이라는 개념이 뭐냐? 사회로부터 분리된 어떤 곳, 섞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돌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우리는 사회 속에서 바깥으로 어떻게 보면 추방시켜버린 그런 곳에서 문제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얘기를 하고 어떤 그 새로운 뭐 문명을 얘기할 때 결국 인간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건전할 것이냐를 이번에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15%인데 10년 뒤에 25%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사회를 노인 인구들을 격리시켜서 이 사회를 유지할 것이냐. 그러는 순간 또 폭발적인 어떤 문제들이 계속 터질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포용 사회 얘기하는데 그 포용에는 노인 인구가 같이 사는 사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용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65세는 사실 노인도 이제 아니죠. 75세 이상 되는 분들도 커뮤니티 안에서 들어오면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이렇게 터지는 일은 사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얘기를 할 때 커뮤니티 속에 인클루시브하게, 그러니까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제 사회의 그 어떤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고 그것이 그런 인간을 중심에 놓는 가치, 거기에는 그 다름을 수용하는 포용성이 핵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남의 문제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이 틀렸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 오는 문제가 남한테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돌아서 나의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적용을 하면은 이것이 글로벌 사우스로 가는 것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나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의 문제도 나의 문제다 하는 데서 저는 그 이번에 국제적인 연대가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이 바이러스가 가져온 위기가 인류한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고 누구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같이 간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누가 해야 됩니까? 국제기구가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WHO가 부족하고 UN이 그러한 기능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기구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미 그런 논의가 이미 한국으로 온 거 아닙니까? 2003년에도 있었고 WHO가 2009년에 H1N1 때도 있었고 수도 없이 있었지만 이 사태가 오니까 결국 그 글로벌 거버넌스의 데피시시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적 거버넌스가 적자 상태에 있는 거니까 이것이 빨리 메꿔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왔을 때는 더 큰 문제로 가는 거죠.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얻은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또 이것이 던져주는 많은 그 다른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WHO나 지금 기존에 있는 국제기구들을 훨씬 넘어서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한 논의를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계속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을 한국이 가장 잘 할 위치에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거는 언제나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분업적 이익 관점보다는 우리의 어떤 시큐리티 차원에서 이제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익을 따라서 즐기는 시절은 끝났어요. 중국이 옆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그동안. 그냥 뭐 하나만 유행하면 그냥 확 퍼져버리니까. 근데 그게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절실하게 느낀 점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수했던 거죠. 이제 반성은 뭐냐면 30%는 우리나라의 본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주력 산업들이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기술 특허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죠. 특허 신규 등록순으로 우리가 3위를 간다는 거는 옆집에서 굉장히 그 넓어싼 반응이 나오는 거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죠. 주력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계기가 어떻게 보면 blessing in disguise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 파장과 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 기회에 그 거품을 걷어내고 그 리소스를 재빠르게
옮겨가는 혁신 투자로 연결하는 그런 움직임을 두 가지 측면에서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분산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GBC 자체를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 단순히 노동력이나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말고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올드 우리 제조업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디지털 전환을 하든지 어쨌든 대량 생산 저가 대량 생산 모형은 이제 끝났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논의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의 의료가 무지 훌륭하다고 봤지만 막상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엉망.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제 하는 거여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국가 전략으로 의료라고 하는 거를 국가의 하는 중심 성장 전략으로 이번에 좀 확실하게 삼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